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죠. 이혼소송 재판 2심에서 최태원 SK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무려 1조 3천억 원을 주라는 판결, 국내 이혼소송 사상 재산 분할 최고액입니다. 판결 배경과 파장, 전망까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예고한 대로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확대한 최혜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참석한 연찬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 저지를 위한 단일 대오를 강조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어제 의료계는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6월부터는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저희는 이 소식들 들고 60초 뒤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6월 복귀설. 22대 국회 개원과 별도로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 7월까지 갈 것도 아니고 곧 복귀할 거란 그런 풍문이 돕니다. 장가 기자, 일단 7월 말 8월 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전에 한 전 위원장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기 복귀 가능성, 이거 어떤 이유인가요? 우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 직구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SNS에 낸 적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구당은 선거구별로 설치가 돼서 당원 관리를 담당했던 정당 지역 조직인데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가 됐지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 조직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SNS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 개혁이었지만 이제는 기득권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갑자기 지구당 부활 얘기를 들고 나왔고 연달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이제 명분하고 실리를 간 네 가지 조합이 있거든요. 예.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명분, 실리 둘 다 얻는 거예요. 최악은 이제 둘 다 잃는 거고, 그다음에 명분이 있는데 실리가 없는 게 있고 또 반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지구당은요, 일단 명분이 있어요. 바로 이제 공정입니다. 공정. 배지하고 그다음에 그 원외와 공정하게 경쟁을 하자. 원내외가 공정하게 경쟁하자. 예. 지금 이제 그 지구당 폐지됨으로써 이제 그 배지들은 다 사무실 낼 수 있는데 원외들은 이제 그 낼 수가 없죠. 이게 불공정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분도 있고 두 번째는 신뢰도 있죠. 이걸 하면 이제 그 원외 위원장들이 한동훈을 지지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의 원외가 많죠. 왜? 당선자가 적으니까. 상당히 그 실익도 있고 명분도 있는. 그래서 이걸 계속 이슈하는 겁니다. 네. 배지는 국회의원으로 호칭을 정리하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일단 보면은 이 많은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지구당 부활을 계속 끌고 가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이걸로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세 가지의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 근데 이것을 압도적인 당원 여론조사로 통해서 해결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제는 뭐 비윤이냐 뭐 친윤이냐가 아니라 비윤이냐 반윤이냐 구도까지 이미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멈출 수가 없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세력화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위드훈이가 당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흩어져 있는 세력이거든요. 하지만 정치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라든가 원외 본인의 당협위원장들이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위원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원회를 가질 수 있느냐 후원회를 가질 수 없느냐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후원회를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당원 관리를 하기가 용이하지만 원외 위원장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지구당을 부활함으로 인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주축 세력인 천목회, 그러니까 젊은 청년 당협위원장들이죠. 이들과 이번에 총선 수도권에서 참패했던 수도권 당협 원내위원장들에게 이 지구당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면 그야말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내 공고한 세력화가 돼서 나중에 뭐 집단 지도 체제가 돼서 최고위원들이 막 한동훈을 흔들려고 해도 여기서 막아설 수 있는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서 변호사님, 강성필 대변인 말대로라면 이제 세력화까지 끝냈다고 하면은 6월이면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6월부터 바로 뭐 등판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좀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당대회가 8월이냐 뭐 논란이 있었는데 7말 8초. 아마 이제 그 7월 달 중에 될 거로 보고요. 이제 계속 더 이상 이제 뭐 사진 찍히기 이런 정치로는 좀 피로감이 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 출마 여부를 출마한다면 이제 그 명분이 뭔지 이거는 이제 그 국민이나 그다음에 그 당원들 앞에 밝혀야 될 때가 왔다. 아마 이제 조만간 저는 뭐 6월 달에 조만간은 이제 그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봅니다. 뭐 책을 쓴다고도 들었는데 그런 여러 방법 중에서도 책이 될 수도 출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고 뭐라고 보십니까?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저는 책도 이제 그 하나의 훌륭한 좋은 방법이다 이래 보이고 예. 아니면 이제 뭐 언론 인터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한 이제 아니면 팬카페들 많거든요. 예. 팬카페 이제 모임을 통해서도 어허. 할 수 있고 다양한 걸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의 행보를 바라보는 당내 시각은 참 여러 가지로 좀 갈린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목소리도 있는데 자, 당내 인사들 목소리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전대 출마는 뭐 본인 의사에 따른 거고 그다음에 출마를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당원은 누구나.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출마하는 것은 본인 의사인데 다만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후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예? 저는 사실 비대위원장을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을 때도 저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준석하고 둘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관종 비슷해요. 보니까. 우리 당에는 전사가 없어요. 이교, 김문수, 홍준표가 이 당의 마지막 전사였어요. 체계에서 한동훈 위원장 면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가를 자꾸 들면 이유를 모르겠다. 지구당 부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정치계획이 다릅니다. 부패정치 타파액이라는 거 한 건데 그거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가지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네, 원로급 인사들의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었는데 서 변호사님, 한전 위원장은 왜 자꾸 들먹이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하고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나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봐요.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요 윤 대통령을 이제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뭐 양두구역이다 또는 이제 로마 독재자 코모두스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많이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아마 그때 국민 눈높이 정도 그때 김건희 여사 파우치 있잖아요. 가지고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한다. 요 정도의 그 비판 외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든 한 위원장이든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관계가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선을 넘은 거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얼마든지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다음에 그 관종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뭐 거의 언론에 나오라는데 온 데 다 나가잖아요. 모든 언론에 유튜브 포함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은 언론에 본인이 나간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언론 인터뷰도 힘들잖아요. 다만 이제 뭐 도서관에 책 읽고 이런 게 몇 개 찍힌 건 있지만 이걸 이제 관종이라고 비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네, 이준석 의원도 사실 뭐 방송 출연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 비슷한 결로 언급됐던 이준석 의원은 거꾸로 이제 한전 위원장이 되게 비겁하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니 뭐 이준석 그 의원이 방송 나가는 게 뭐 관종인가요? 아니 소수 정당이니까 당연히 방송 나가가지고 자기 정당을 홍보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죠. 네,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인터뷰도 안 하고 공식적으로 메시지도 잘 안 내면서 자꾸 그 목격담
도서관에서 찍히고 어디 길거리에서 찍히는 그런 것이 저는 더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이준석 그 의원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그 같은 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이준석 그 의원 같은 경우는요, 지난 1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스스로 당대표에도 당선이 됐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이번에 스스로 어려운 지역에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030 세대라는 확실한 세대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검사로서 살아오다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법무부 장관하고, 당대표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곧 스스로가 쟁취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여당, 야당이 그러니까 97세대, X세대가 당대표급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의 첫 번째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가치관이나 사회운동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세력화가 안 돼 있어요. 오직 밖에서 전문직으로 활동을 하다가 영입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될지언정 세력화가 안 돼서 당대표급 정치인은 아닌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당대표급이 됐고 인지도와 팬덤까지 생겼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지만 사실 이준석 대표의 형으로서 그러니까 X세대 대표 주자로서 한동훈이 2030 세대의 대표 주자인 이준석과 세대 연대론을 통해서 둘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저는 그게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변호사 쌤상 또 궁금합니다. 한 전 위원장과 이준석 의원, 이제 의원입니다. 의원이 같이 뭐 이렇게 언쟁을 SNS 통해서 주고받은 걸 본 적은 있어도 같이 만난 건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둘이 뭐 연대는 좀 그렇더라도 뭐 함께 의견을 뜻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나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 더 물과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입니까? 예, 윤 대통령하고 이제 이준석 의원도 이제 스타일이 잘 안 맞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에게 더 다른 것 같아요. 한동훈 스타일이 너무나 180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두 분이 뭐 만나거나 연대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거로 봅니다. 어쨌든 다시 아까 질문 돌아가면은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이런 비판적인 인사들 또 원로급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좀 끌어안기 뭐 관계 설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게 이제 그 한 위원장의 숙제는 맞아요. 지금 옛날에 이제 처음 등판할 때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이제 99% 이상 전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뭐 칭찬 일색이지 비판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거 패배 후에 당내에서 이제 견제 세력이나 비판 세력도 이제 그 많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이제 그 아직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현역 의원들 위주로 이제 비판 세력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위원장이 어떻게 이걸 극복할지 깨안을지 본인이 이제 그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얘기 목소리 들어봤는데 반대로 걱정을 해주는 그리고 좀 진심 어린 조언해주는 인물도 있었는데요.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우리 당의 소중한 대권 후보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나이도 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앞으로 굉장한 자산인데 그렇다면 그 자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게 좋을까 하고 생각하면 지금 이 타임은 아닌가 하는 제 정말 진심입니다. 뭐 제가 오히려 저 견제한다 그러면 나오시라고 막 그러는 게 견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저는 제 판단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이 나라면 안 나오겠다라고 얘기해서 뭐 견제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진심 어린 조언이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자, 어쨌든 장가희 기자, 일단 이렇게 좀 비판과 우려가 좀 공존한 상황인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여론은 어떻습니까? 우선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7%, 그리고 적절하다는 응답이 37%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적절하다는 의견이 70%였고요. 반면 민주당 지지층이나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게 70%였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의 팬카페 회원수도 한번 살펴봤더니요. 총선 전에는 한 18,000명 규모였는데요. 현재는 78,000명으로 4배 넘게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강선필 대변인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는지.
자,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는 약간 부정적이지만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여전히 높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조금 전에 저희가 다뤘던 6월에 조기 등판할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주변의 시선이나 의견이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제 진심 어린 조언일 수도 있고 뭐 정치적인 계산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당권은 안 나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말을 했잖아요. 좀 쉬면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 사실 당대표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가? 아니 도서관 가서 좀 SF 공상소설 좀 본다고 능력이 갑자기 안 생기거든요. 정치도 전문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나한연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이 연대라는 게 좋다. 왜? 이 두 분이 좀 비슷한 처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에 있는 선상, 그리고 비윤 후보로서 당대표에 가까우신 분. 그래서 나경원 후보를 사실 당대표로 지지를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저는 차라리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해라. 서울시장으로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을 하고 나서 어떤 전반적인 국정 경험이라든가 지자체를 장으로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경험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출마를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요, 보수층에서도 지금 정치 초보 플러스 검사에게 바로 다음 대권에서 표를 줄까? 저는 보수 사설에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색깔을 조금 지우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준석 그 의원도 말했듯이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조금 굴러서 뭔가 쟁취하고 저 엘리트가 우리들의 마음, 서민의 마음도 알아줄 수 있을까?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신뢰를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상대당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김재원 전 최고는 한동훈 위원장 전당대회 200% 출마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 반대로 또 유희동 정책위원장은 좀 기회가 많으니까 조금 늦게 나온 게 유리하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번 잘 살펴봤고요. 네, 맞춤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하 기자, 일단 이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차기 대선이 2027년 3월입니다. 어쨌든 2026년 3월까지는 사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오늘 한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권 맞춤당이 된다라는 기사 제목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권, 대권 1년 전 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자는 겁니다. 이 현행 당원은요.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선거날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하더라도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국 단위 등 이 선거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하는 예외를 뒀거든요. 당원이 개정이 되게 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이유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 TF 단장 장경태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미리 예외 규정을 만드는 부분이다. 대통령 탄핵이나 그런 것 별도의 상황을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원 당규에 그런 걸 적시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고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생각해서 바꾼 거 아니냐. 예, 먼저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자, 당대표가 대선 전에 대선에 나가려면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규정을 지금 없애려고 한다,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럼 민주당은 이걸 왜 만들었던 건가요? 사실요, 지금 이제 먼저 권력이 좀 집중되는 건 사실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어떤 우려라든지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은요, 앞으로 대선 때까지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른 대선 주자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남아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구성원들이나 지지자나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검찰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될 수 있을까? 또 법원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뭐 국민의힘에서 방탄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을 해놓아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지방선거 공천권을 또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사실 지방선거 공천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뭐 구청장이나 단체장은요 사실 대선 때 어떤 지역의 어떤 분위기를 부음시키는 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굳이 비난을 감수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당헌 당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1년 전 사퇴 규정은 왜 만들었던 건가요? 1년 전 사퇴 규정은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당대표까지 맡고 있으면 네. 사실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어떤 경선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사실 양당 모두가 시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 그것을 유지해 왔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뭐 강성필 대변인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맞춤 개정 아니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 위원장님이 네, 1년 전에 사퇴 규정을 만든 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경쟁 안 해도 됩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게 무조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겁니까 이미? 다음에 민주당이 대선 후보는 공정하게 경쟁할 필요 없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앞뒤가요. 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국민의힘은 이제 1년 6개월 전에 사퇴합니다. 그게 바로 공정한 경쟁 취재예요. 예. 이걸 왜 무너뜨립니까? 당헌이라는 거는 우리 나라로 치면 헌법이에요. 자, 헌법을 어떤 게 대통령이 자기한테 유불리에 따라 헌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뜯어고치던 시절이 있었죠. 이게 옳습니까? 당헌을 이재명 대표 하나 대선 후보에게 만들어 주려고 마음대로 이렇게 당헌을 막 뜯어고치고 하는 게 이게 옳습니까? 저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우리 또 강 위원장님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검찰도 못 믿고 법원도 못 믿고 그럼 이게 뭘 믿겠다는 겁니까? 자기 생각만 믿습니까? 나는 그냥 이재명 무죄다. 그건 내 마음이다. 그럼 이게 검찰도 안 믿고 법원도 안 믿고 누가 이게 판단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 유무죄는 일단 무조건 무죄라고 전제하고 합니까? 재판할 필요도 없습니까? 그냥 무죄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반법치적인 발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재판이란 것이 원래 판결 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판이 안전하게 되고 있지만 저희가 그 전에 다른 거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최소한의 이재명 대표가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를 받게 하자는 취지인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부정부패 연루돼 기소되면 직무가 바로 정지되는 조항도 폐지 추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사법 리스크 대비용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 거고 조금 아까 취재 기자도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다 조항을 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 조항을 그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 대표 때 예. 아마 이런 조항을 신설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돈봉투 의혹부터 모든 이제 이재명 대표 의혹까지 근데 이걸 다 적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헌 바꾼 게 제가 보면 한 5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맞춤형으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왜 박원순 시장처럼 책임질 때 보궐선거 공천 안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삭제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치 개혁을 위해서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둔 조항들을 하나하나 당헌에서 사라지는 거. 이게 과연 개혁인지 개악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이번에도요 헌재에서 그제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 기각됐잖아요.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도 사실 보복성 기소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기소권은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기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소만 됐다고 해서 모든 게 직무가 정지된다? 그것은 너무 성급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재판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회가 됐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한번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설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9%,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좀 10%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이 대표 연임으로 갈지 한번 저희가 쭉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자, 강성필 부위원장님 대변인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조 3,800억 원입니다. 자, 제가 아까 800억을 빼먹고 1조 3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자, 감이 오지 않는 숙사에서 제가 좀 800억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죠. 자, 준비된 영상 보시고 자, 세계의 이혼 소송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1심 잘하고 나오겠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 선고 기각됐는데 오늘까지 어떤 부분 준비하셨나요?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하고 증거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부분 세심하게 다 살펴서 오늘 선고에다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한테 감사드리고 또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쭉 들으셨다시피 그래서 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렸는데 장가 기자, 일단 액수가 주는 어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소영 관장의 이번 2심 항소심 결과는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돈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요. 1심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그리고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1심에서는 재산 분할 665억 그리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폭 늘어난 국내 이혼 소송 역대 최고액입니다. 왜 재산 분할할 돈이 1조 원대로 늘어났는지 따져봤더니 1심에서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소영 관장이 이 주식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안 했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2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그룹 주식에 노소영 관장도 기여를 했다고 보면서 분할해야 할 재산이 확 늘어난 겁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1,297만 주 정도 되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2조 514억 원 가량이 됩니다. 자, 이 2조 넘는 주식에 여기다가 재산 분할에 들어가는 대상을 살펴봤더니요. 계열사 주식뿐만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163억 원 상당의 예술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됐고요. 네. 또 가장 눈에 띄는 건 최태원 회장이 현재 동거인인 김희영 씨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쓴 금액 219억 원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씨는 이 TNC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TNC 재단은 최태원 회장의 영어 이름 토니 그리고 김희영 씨의 영어 이름 클로이 이거 앞자를 따서 TNC 재단이라고 만들고 사회 공헌을 하는 재단이거든요. 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73차례나 지급한 10억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 사이에 있는 자녀의 학비 5억 그리고 TNC 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50억 또 김희영 이사장 가족에게 대여해준 11억까지 모두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3자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비롯된 재산 감소 또 부정행위 상대방의 재산 증가분까지 2심에서 모두 고려가 된 겁니다. 네,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자, 이고은 변호사님, 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띄운 이유, 대폭 증액된 이유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우리 장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SK 주식이 들어오면서 이 분할 대상 나눌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기여도는요. 1심에서 최태원 회장 60%, 2심에서는 이제 65%가 인정되면서 기여도 자체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분할 대상이 되는 그 범위 자체가 커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20배 가까이 넘는 금액이 재산 분할 금액이 인정이 더 늘어났는데요. 왜 그렇게 받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 주식 자체가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자산이다라는 점을 봤고요. 두 번째는 그 가치 증가, 그러니까 SK 주식과 SK 회사가 커나감에 있어서 그 과정 중에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금이 이 SK 쪽으로 흘러나갔다라는 점을 2심 재판부는 인정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SK라는 회사가 커가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도움뿐만 아니라 무형적 방패막이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SK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따라서 이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 이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분명히 있다라고 봤던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대상되는 재산 자체가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20배 가까이 뜬 것 같고요. 네.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심 항소심 재판부가 1시간가량 질타를 했습니다. 사실 혼인의 또 순결이나 또 일부 일처제의 가치가 얼마나 숭고한 것인데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인인 이 김희영 이사장과 공식 행사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굉장히 컸다라고 봤고요. 따라서 위자료 액수도 기존 이제 1억 원에서 지금 20억 원으로 20배 가까이 또 뛴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예.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런 재벌가의 이혼 사례를 보면은 뭐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 추측컨대 옛날에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상당 액수가 나올 걸로 추측했는데 그런데 그 합의를 해버렸어요. 아마 그때도 이게 판결로 가더라도 이만큼 안 놓을 거예요. 자산이. 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NC소프트 김택진 이분이 이제 한 300억 정도 주식 이게 아마 이제 공식으로는 최다가 아닌가. 따라서 이제 이번에 1조 3,800억은요. 외국에서는 제가 몇 번 봤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당히 아주 이례적인 엄청나게 액수가 나온 거고. 근데 지금 기사를 보면 이제 그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 권혁빈 스마일 게이트 그룹 창업자 네.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예. 이분이 그 재산의 9조 정도 된답니다. 9조요? 예.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진행 중인 재판은 권혁빈 이분이 엄청난 게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압도적 1위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예, 1위라고 하니까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조 단위가 나온 건 처음이고 뭐 천 단위가 나온 적은 있습니까? 기억하시기에? 저는 아까 말한 게 NC소프트 김택진 회장 그분이 그 정도. 최고. 예. 알겠습니다. 자,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 이혼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뒤집힌 데는 노소영 관장의 부친이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최태원 회장이 과거 장인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었는데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영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위로의 말을 제가 전했습니다. 네, 당시 이혼 소송이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이었고 한 10분 정도 만에 빈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저런 장면이 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혹은 이혼 조정적인 부부의 부모님 어느 분인가가 이제 천국을 가셨을 때 거기 상주로 있느냐 아니면 그냥 방문객으로 오느냐의 문제인데요. 예.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픔 중에 하나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을 때잖아요. 네. 그때 가장 슬프고 외롭고 뭐 처연한데 가장 또 힘이 되는 사람이 배우자인데 이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옆에서 힘이 되면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화해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남처럼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이제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 같고요. 물론 뭐 노소영 관장 저때 마음이 굉장히 뭐 참담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또 최태원 회장이 저기서 다시 또 상조 노릇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도 뭔가 찹찹하게 비극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항소심 결정타 하나씩 뜯어보면은 그중에 하나가 저기 계속 나왔던 얘기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꼽힙니다. SK가 성장해온 비결이 이 비자금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건데, 자, 좀 이 부분을 좀 뭐 많이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자금이 인정된 모양새고
글쎄요, 손호섭 변호사님, 이건 추후에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어떤가요? 아마 이제 그 대법원에 상고를 하잖아요. 예. 가장 이제 이슈가 저는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지만 채정법칙 위반, 심리를 미진하게 하면 이제 그 파기환송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이 고등법원에 본격 안 다투다면 충분히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게 제대로 심리해봐라. 예. 이렇게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저는 5대5로 봅니다. 대법원에서. 근데 이게 또 근거는 있는 게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그 공익법무관으로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그때 그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하는 그 일을 제가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10원도 제가 추징 못했고, 근데 노태우 대통령은 주위에 도처에 그게 비자금이요. 도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표 추징보다 초과 압류를 한 거예요. 그때 보면 이제 동생 노재우 씨한테도 가 있고, 이게 여러 군데 비자금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상당히 그 사동 기업에도 갔을 수가 있고, 특히 그 김옥숙 여사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메모라든지 돈이 갔으니까 이제 대신에 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음에 그 몇 장 50억짜리 중에 한 4장 이런 데 또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모를 적었다는 거죠? 네, 메모도 있고 음도. 네. 따라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재판부는 이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아마 이게 가사 재판이다 보니까 형사 재판처럼 이게 은기하게 심리를 못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심리해봐라. 이렇게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예.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이거 보니까 최 회장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60 비자금 유입 및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가 없다. 자, 모호한 추측만으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SK 측에선 당연히 이렇게 반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 차례 판단한 바 있고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면 지난 1995년도에 검찰에서는 이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이 SK그룹에 유입됐다라는 설을 실제 수사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제 91년도에 비자금 약 300억 원을 이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이 선대 회장에게 건넸고 그 담보로 성경건설의 어음을 받았다라는 사건을 검찰에 수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확정이 된 상태인데 대법원은 해당 금액의 성격을 직무의 대가, 즉 뇌물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게 97년도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27년이나 지나서 그것도 형사재판에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가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해당 금액의 성격을 비자금으로 봤다라고 하면 확정된 형사재판의 결과를 또 뒤집은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대법원에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 뒤집히는 예는 굉장히 드물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 짚어야 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에서의 심리가 부족했다는 것인지 가사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법적으로 한번 대법원을 살펴보면 3심 결과는 좀 원심 파기 판결이 나올 수도 저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하나씩 다 뜯어본 다음에 한번 전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두 분 다 일단은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장가 기자, 일단 혼인 재판부가요, 혼인관계 그리고 신뢰관계 언급하면서 최 회장을 굉장히 여러 차례 질타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재판부가 이 혼인관계 파탄 사유 그리고 노 관장의 정신적인 고통을 세세히 언급을 했는데요. 혼인관계가 다 해소가 안 됐는데 2019년 2월부터 노소영 관장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면서 이 1심처럼 혼인생활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최태원 회장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부정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혼인 파탄의 정신적인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면서 최 회장은 김희영 이사장과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 원 등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과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김희영 이사장도 사실 이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이 2008년 11월에 이혼을 했는데 최 회장과 같은 시기 이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이 적혀 있는 편지가
근거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도 재계 취재를 좀 오랫동안 하면서요.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이 김희영 씨가 TNC 재단을 맡기 전에는 저희도 이 김희영 씨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네. 이렇게 홍보 직원들에게 물어본 적이 그랬나요? 있었거든요. 그때 이 SK 관계자도 글쎄요, 뭐 작은 사모님, 뭐 작은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정도로 정말 이런 좀 뭐라고 말하기 뭐한 이런 네. 일이 있었던 적도 있고 또 SK 직원들에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최태원 회장이 이 사내에서 행복 토크 등 이제 강연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이 일부 일처제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또 자신의 동거인을 재단 이사장으로 둔 최태원 회장의 이 행복 강연을 듣고 있는 게 조금 기분이 좀 이상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최 회장은 현재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또 공개 석상에도 함께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네. 자, 과거 김희영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그 처음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감능력 제로입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그런데 그리고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제가 자전거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이런 스토리가 이어져서 어제 2심 판결에서 1조 3,800억 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박상익 소장님. 일단 이 최 회장이 이 얘기하기 10년 전인데 2009년 5월에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서 재판부는 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한테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줬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자, 인과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유전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식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분명히 정신적 스트레스도 암의 원인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뭐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사실 이제 노세훈 관장이 그러면은 암이 걸릴 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다가 지금 유방암이 2009년에 발병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 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는 받았을 수 있다. 그래서 암이 그 원인이었다고 결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간관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스트레스는 사실상 지금까지 한 15년을 계속 이어왔다. 그것을 이제 재판부가 알고 위자료도 이력이 너무 적고 20배를 올려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외도의 문제도 있고 혼외자의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또 공개를 했고 너무 당당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온 국민이 이번 부분에 몇 가지 이제 공감 포인트, 분노 공감 포인트가 있었는데 아트센터 나비를 퇴거시켰는데 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뭐 미술관을 열어준다던가 또는 이제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재단을 뭐 내준다던가 이런 것들에서는 상당히 정말 같은 여자로 봤을 때 노소영 관장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는 사실인 것 같다라고 유추가 됩니다. 예, 그랬군요. 자, 서 변호사님. 그리고 여기서 관심인 게 하나 이겁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누구냐? 굉장히 거기에도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근데 그 가사 2부고요. 네. 아까 제가 말한 이제 권액변인은 가사 3부에서요. 가사 2부의 그 김시철 이분이 아주 오래 연세가 있는 경험이 있는 게 19기입니다. 19기 김시철 부장. 이분이 음악으로 유명한 거죠. 어마다. 예. 보통은 이제 그 유책 배우자도 3천만 원 정도, 예. 많아도 이게 5천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그 2억 정도를 위자료로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최태원 회장도 1심에 1억이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음악의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물리는 이런 게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요. 옛날에 저는 제가 맡아보면 어떤 분은 이게 간통죄 실형 구속하는 분도 있고 예. 또 이게 어떤 분은 집행유예하는 분도 있고 다양했거든요. 판사들 성향도 이게 좀 반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갈 기자, SK그룹이 굉장히 충격이 빠진 게 항소심 결과도 그렇지만 어제 주가도 굉장히 희한하게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갔고 조금 전도 보니까 또 급등한 모양새를 보이던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우선 어제 SK는 전날보다 9.26% 뛴 15만 8,100원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판결이 나온 직후에는 15% 넘게 뛰기도 했고요. 자, 오늘은 장 시작하고서 5%가량 뛰다가 현재는 조금 내려서요. 1%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어제 주가가 올랐느냐 한번 살펴봤더니 이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포함이 됐으니까 이 경영권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좀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분 매입 경쟁이 흔하게 벌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SK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 최 회장이 재산 분할 금액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최 회장의 보유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노 관장에게 이전될 가능성은 없고요. 자, 업계는 최 회장이 보유 현금과 부동산 매각으로 아마 이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아니면 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이 주식담보대출 같은 것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삼심도 현재와 같다면 1조 3천억 원을 당장 최 회장이 어쨌든 현금으로 마련을 해야겠죠. 예. 이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최 회장의 지분 구조나 경영권 유지에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급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태태원 회장 얼굴이 나왔지만 굉장히 심경이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변호사님 일단 이것도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이자도 다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가 됐는데, 네. 자, 그럼 이자만 해도 수백억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판결이 확정됐는데 1년 동안 이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년간 줘야 하는 이자만 69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줬다가 기업도 사실 오너 리스크가 생기고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이런 지연 손해금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많이 소개했던 소식이죠. 김호중 씨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오전에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죠. 음주운전이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인정하신가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검찰 성립 취합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주 10잔 마셨다는 입장도 그대로신가요? 네, 장관 기자. 일단은 3주 만에 검찰로 넘겨진 건데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찰은 김호중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을 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자, 그러니까 당시 마신 술 종류, 양 그리고 김호중 씨의 체중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거고요. 자,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좀 특이한 점이 다리를 좀 많이 절뚝이는 모습을 네. 보였어요.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갈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수척해진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걸 좀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 3월에 한 방송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다리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의사 진단을 받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발목이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김호중 씨 발목이 덜컹거린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들이 좀 악화가 돼서 다리를 오늘 좀 크게 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변호사님. 그리고 일단 범인 도피 방조 혐의도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좀 변경됐다고 하고요. 자, 좀 매니저한테 허위 자수 좀 종용했다고 하고, 그러면 형량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간에는 사실 범인 도핑 방조죄만 경찰에서 영장에 기재를 해서 영장 발부받았죠.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김 씨의 매니저에게 내가 음주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네가 대신 자수해라라는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방조가 아니라 이제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방조범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의 감경을 받지만요. 교사범으로 인정될 때는 정범, 즉 허위 자수했던 매니저와 동일한 형을 받기 때문에 지금 김호준 씨한테는 조금 양형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장가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절뚝이는 이 장면 영상으로 나왔는데 약간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혹시나 재판 계속 중에 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많은 취재진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보석 신청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예.
서 변호사님, 어쨌든 김 씨가 이제 서울 구치소로 이감되는 거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니까 독방 썼다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도 독방 쓰게 되는 건지, 그럼 또 뭐 특혜 논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그 독방이 원칙인데 부족하니까 이제 여러 명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독방이라는 게 꼭 뭐 국회의원이나 장차관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런가요? 교도소에서 이제 판단해서 유명 연예인들도 여러 명이 같이 수감했을 때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아하. 이런 경우는 이제 독방 주고 또 이제 흉악범들도 독방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따라서 저는 뭐 독방 주는 게 특혜는 아니라 봅니다. 특혜는 아니다. 예. 이건 변호사님, 이거 특혜는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떠십니까? 네, 유명인이나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독방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요. 뭐 독방을 줬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유명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라고 단정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